원달러 환율이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경기 둔화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주에 열리는 국제경제심포지엄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연준 의장이 통화 긴축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 내용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원달러 환율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최고로는 1,340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1,339.5로 조금 내려가기는 했습니다만 사상 최고치 계속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환율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9년 이후에 가장 최고치를 치고 있는데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최근에 공개된 미국 연준의 FOMC 의사록인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이 7월에 금리를 0.75% 올릴 때 네. 그때 이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환율이 오히려 떨어졌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연준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환율이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이번에 연준이 그런 정책 결정을 하게 된 이면에 어떠한 얘기들이 오고 갔었는지 사실 이제 저희는 연준의 마음을 읽고 싶어 하는 것이 이제 시장인데요. 그 연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가 사실은 연준의 의사록이죠. 네. 어떤 멤버가 어떤 얘기들을 했느냐가 다 적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현재 경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금리 운용을 할 것이냐가 다 담겨 있으니까요. 근데 그 의사록을 보니까 생각보다 미국의 노동시장을 봤을 때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튼튼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저희가 흔히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라고 하죠. 그 매파적인 스탠스가 많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도 아무래도 향후에 상당 기간 연준이 긴축으로 가겠구나라는 이제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이제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금리 차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달러로 자금이 모일 수밖에 없는 원화가 약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원인 그런 말씀하신 그 연준 인사들의 긴축 발언 그 외에 다른 요인들은 없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전 세계 나라가 미국과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실 다른 나라들의 상황도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는 중국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중국 그리고 유럽을 보면 둘 다 지금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유럽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산 이제 가스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것의 리스크가 굉장히 큰 지역인데 네. 최근에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심각하고 경기는 안 좋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조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인민은행이 며칠 전에 금리를 1년물 금리를 0.05%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중국 쪽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실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측면에서도 달러로 모이는 측면 그리고 그 ECB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경기 상황을 보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금리를 좀 올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유럽 중앙은행은 어떤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아니고 유럽 전체의 중앙은행이고 그 멤버 국가들 가운데 이탈리아처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함부로 올릴 수가 없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자금이 더 미국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 원달러 환율이 언제까지 오를지 하락세는 있을지 언제쯤으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두 가지 정도의 그 약간 단기적인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더 긴 시기의 그 변화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미국 통화 정책을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요. 미국의 통화 정책을 지금 사실은 연준의 마음을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얼마나 매파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비둘기파적인지 지금 알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 혼재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이런 어떤 불확실성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발언들을 확실하게 시장에 줌으로써 이제 환율 자체가 조금 요동치는 것이 안정될 수 있는 단기적인 것이 하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다 보면 이제 경상수지 저희가 보통 이제 물건과 서비스를 사오는 어떤 경상수지 그러니까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금리차 때문에 들어오는 자본 수지 같은 것으로 메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지속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미국의 금리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긴축이 조금 속도가 조절되는 시점이 오면 그때 되면 다시 이제 환율이 조금 안정세로 다시 그러니까 흐름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안에 올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미국의 지금 금리 패스를 보면 올해 이제 올리면 한 3% 후반 4%까지 이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또 하나의 걱정이 미국의 경착륙에 대한 걱정이 경기 경착륙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이제 미국의 연준은 물가만 보고 금리 정책을 하는 곳이 아니고 물가와 고용, 또 네. 고용의 이면에는 이제 산출, 저희가 보통 GDP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GDP 쪽이 지금 뭐 안 좋고 앞으로도 더 안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송화 정책을 조금 속도 조절을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하게 될 겁니다. 뭐 그런 시점이 오면 아마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 우리와 좀 대비해서 보자면 이렇게 되면 외환 위기에 대한 우려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정부에서는 외화 보유고에 좀 아직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그렇게 생각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저도 외환 위기에 대한 걱정은 아직 이렇게 섣부르게 할 때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실 외환 위기가 이제 환율 때문에 생기는 위기라고 이제 뭐 그 정의가 그렇긴 하지만 사실 외환 위기의 이면엔 외환 위기를 촉발시키는 이면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재정 건전성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네.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IMF 때 한번 호되게 당했었죠. 네. 그게 뭐냐면 결국은 얼마나 단기 외채 비중을 갖고 있는지, 즉 외국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갚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한국은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요. 외환 보유고도 지금 뭐 환율 때문에 환율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조금씩 줄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이렇게 그 위험 신호가 들어온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환 위기에 대한 걱정을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좀 약간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이 비단 한국만의 문제일 때는 더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우리가 굉장히 쉬운 국제 금융시장의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미국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외환 위기에 대한 걱정은 조금 지나친 기우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물가는 또 상승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당연히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라는 것도 궁금합니다. 네, 정부 발표로는 사실 이제 물가 고점이 한 3분기 정도일 거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한국은행도 아마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 이제 저희가 7월에 물가를 보면 한 6.3%, 그래서 그 전 달에 비해서 오르고는 있지만 오름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물가 고점이 뭐 지금 환율 이슈가 갑자기 이제 또 대두되면서 네. 환율이 물가를 밀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걱정이 있긴 합니다만 예. 지금 6월, 7월 이후로 이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나 그 글로벌 오일 프라이스들이 많이 이제 내려가는 추세에 있고 뭐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도 한 3분기나 4분기쯤에 되면 아마 이제 저희 물가의 피크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은 이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8%까지 예상을 하는 시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오를 거라고 보세요. 사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6월에서 7월 넘어올 때 물가가 월별로 보니까 0.5%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0.5%씩 계속해서 오른다라고 네. 올 말까지 매월 그렇게 오른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6%대 후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8%대까지 물가가 가려면 사실 올해 뭐 남은 기간 동안 지금보다도 물가가 더 빨리 올라야 되는 네. 상황인데요.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추세 자체는 점점 물가 상승폭이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의 상승폭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굉장히 희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국제사회와 좀 연동을 해서 봤을 때 기름값이랑 곡물값이 조금 안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저희에게는 물가 측면에서는 좋은 이제 신호이지요. 좋은 신호이고 특히 그 기름값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만 저희가 매일매일 가격표를 바꾸는 산업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기름 주유업입니다. 네, 가보시면 매일매일 가격이 바뀌죠. 그렇죠. 예. 그 기름값이 사실 시그널의 효과도 굉장히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서 기대 심리를 가질 때, 물가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가질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뭐
0.75%포인트 앞서 이제 언급하셨던 것처럼 올렸고 우리나라 역시도 빅스텝 단행해서 0.5%포인트까지 올리는 수준이었습니다. 목요일 날 다시 또 기준금리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인상 쪽에는 대부분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과연 다시 한번 0.5%포인트를 올릴 것인가? 이 부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0.25%로 이제까지 한국은행이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0.5%로 갑자기 방향을 틀게 되면 네. 그 자체가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신호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신임 총재께서 임명되고 나서의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을 보면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 보였고요. 물론 그 전 총재도 그랬지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통화 정책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중요성이 굉장히 얼마나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예측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거기다가 이제 포지션을 걸어놓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을 상정해놓고 네.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그러졌을 때는 굉장히 큰 시장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행의 이제까지 통화 정책을 최근에 했던 스타일상 0.25로 아마 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2.25니까요. 네. 이제 이번 올 말쯤 되면 이제 2.5가 되겠네요. 예. 그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 올해가 네 번째, 사상 처음으로 네 차례 연속으로 올리게 되는 게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8월인데 네. 앞으로 더 몇 차례 올리게 된다면 네. 올 연말쯤 됐을 때 이 기준금리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세요? 네, 지금 저희 금통위가 3번 남았습니다. 예. 네, 3번 남았고요. 그러니까 8월이 지나고 나면 10월에 있고 11월 말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2번 남게 예.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에 0.25를 올리게 되면 2.5가 되게 되고요. 예. 네.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사실 이제 연준이 갑자기 다시 속도를 올리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마켓워치 같은, 그러니까 그 시장의 참여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미국의 그 연준의 다음 금리 스텝이 약간 뭐 비등비등합니다만 약간 더 높은 확률 0.75보다는 0.5 쪽에 가 있긴 한 것 같은데요. 저는 0.75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미국은 올해 말에 3% 후반대로 갈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2.5%에서 2번 남은 상황이니까 사실은 0.5, 0.5를 하더라도 3.5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과 저희가 금리 차가 뭐 반드시 나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고 저는 항상 이제 미국과 굉장히 가까이서 뒤에서 쫓아가는 식으로 가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올해 말에 가보면 3.25 정도까지는 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가 오르는 게 불가피해 보이긴 하지만 가계의 적자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다고 보시는 거죠? 네, 사실은 통화 정책의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로서의 당면 과제는 물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제대로 잡지 못했을 때의 부작용들이 저희가 치러야 될 대가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통화 정책은 물가 쪽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요. 나머지 정책들, 예를 들어서 저희 가계부채 최근에 뭐 다중채무자, 예를 들어 세 군데 이상에서 이제 대출을 받은 차주들, 뭐 다중채무자 문제들이나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것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내관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네. 그럴 때는 사실 이제 금융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나 다른 정책들과 적절한 이제 그 정책 조합을 잘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통화 정책은 지금 물가를 잡는 것에 가장 방점을 두어야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에서 이번 주에 열리는 잭슨 홀 미팅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청자분들 좀 생소할 것 같습니다. 잭슨 홀 미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제가 이제까지 너무 딱딱한 얘기만 드렸었는데요. 예. 이 잭슨 홀이라는 게 사실 잭슨이라는 동네가 와이오밍 주에 있는 인구 10,000명짜리 도시입니다. 언제 붐비냐면 겨울에 스키 타러 사람들이 올 때 붐비는 그런 동네라고 레저타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예. 그 동네에 상주하시는 분들은 10,000명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네가 유명해진 계기가 바로 잭슨홀 미팅인데요. 예. 1978년부터 미국의 전국의 이제 연준과 지역 연준의 그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서 통화 정책 혹은 금융 정책에 대한 이제 현안들을 논의했던 회의였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 사람들만 모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모이고 싶어 하게 되고 그렇게 문을 열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 세계 중앙은행장 그리고 정책 담당자,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최근에 통화 정책 혹은 금융 정책에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학제적인 논의들을 하는 그런 큰 컨퍼런스로 발전했습니다. 여기에서 뭔가를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 경제 전문가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 세계 경제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주고받는 그런 자리인 겁니까? 네,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FOMC랑은 좀 다르고요. FOMC는 금리를 결정하기 위해서 모이는 예. 자리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연준에서 하는 것이다. 이제 더 엄밀히 말하면 캔자스시티 연준에서 주최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호스트 네. 이제가 와서 기조 발표를 할 것인데 그게 이제 미국의 연준 의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항상 굉장히 중요한 다음 어떤 뭐 통화정책 국면에 중요한 힌트를 준다거나 또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한다거나 아젠다를 던진다거나 하는 식의 이런 식의 그 정책을 항상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할 것인지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연준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데 사실 연준은 지금 내 마음 나도 몰라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연준은 사실 마음이 하나가 아닌 게 그 안에 이제 결정을 하는 멤버들이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누구는 조금 더 다른 시각, 누구는 조금 더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상황에서 시장이 조금 혼란을 겪게 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연준 의장이 조금 더 클리어한, 조금 더 확실한 시그널을 주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뉴욕 증시가 이 여파로 인해서 좀 떨어졌다고 해요. 그만큼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지금 네, 제가 아까 말씀을 잠깐 드린 대로 미국의 지금 GDP 같은 경우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긴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지표인 고용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저희가 어떤 환자가 투병을 할 때 약을 투여할 때 그 약 자체가 그 환자가 버틸 만한 체력이 있으면 그 약 자체가 그 환자를 중장기적으로 낫게 하는 것이 되지만 예. 그 환자가 그런 체력이 없으면 사실 그 약 자체가 그 환자에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 지금 아마 금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연준 담당자들이 바라보는 미국 경제의 건강은 그 고용 시장을 봤을 때 생각보다 건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물가의 대응을 굉장히 강하게 해야 되고 경제는 아마 버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쪽으로 최근에 연준 의사록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마음을 굳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창용 우리 한은 총재도 참석해서 마지막에 세션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 참가국이라는 게 어느 정도 뭐 제한이 있는 건지 뭐 자유롭게 다 참석할 수 있는 건지 우리나라 총재가 여기 참석한다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마 그 중앙은행 총재는 아마 참석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을 거고요. 자동으로 아마 그 초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네. 모든 초대되는 중앙은행 총재가 여기서 어떤 자기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에 뭐 한국은행 총재께서 가서 이제 발표를 하시게 된 마지막 세션에서 발표를 하시게 되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쁜 소식 그리고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율 8개월 만에 전달보다 하락했습니다. 물가가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그 통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대 인플레이션의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경제 주체들이 미래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마음속에 이제 예측들인 것이죠. 그것들을 취합한 것인데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임금의 협상 이런 것들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밀어올리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사그라들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요일 또 기준금리 발표되는데요.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될지 그 여파가 경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더 지켜보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